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이 얘기부터 해보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명대를 유지하긴 했습니다만 이태원 클럽발 연쇄 감염이 쿠팡까지 번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자정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명이 늘어서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1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22일에서 24일까지 4일간 20명대를 기록하면서 긴장감이 좀 높아졌었는데요. 일단 확진자 증가 폭은 다시 조금 안정세로 들어온 수치입니다. 문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태원 클럽발 연쇄 감염으로 추정되는 감염이 아직도 번져가고 있다는 건데요. 경기 부천에 위치한 쿠팡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이게 이태원 클럽으로 시작해서 거쳐 부천의 한 돌잔치를 거쳐서 감염된 5차 전파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내일부터 고2, 중3, 초등학교 저학년의 본격적인 등교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예. 당장 우리 아이들도 걱정이 돼서 보내야 되냐. 그 유치원은 격일로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재량이죠. 맞습니다. 예. 내일부터 말씀하신 고2, 중3, 초1, 2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대학 입시나 취업 때문에 매일 학교에 가야 하는 고3 학생들과 달리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학년들은 각 학교와 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서 그 격주제 또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하루씩 번갈아 가는 격일제, 또 오전, 오후반을 따로 이렇게 운영해서 겹치지 않게 하는 이부제 등의 이제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동원될 전망인데요. 다만 이제 교육부가 예측하기로도 중3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게 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가 매일 등교시킬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는 사실은 특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학교나 또 사립유치원 이미 등록금을 다 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분기별로 다. 근데 수업을 계속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환불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있죠. 예. 그러나 어떻게 그 학교 당국이나 유치원 쪽에서는 환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환불을 만약에 진짜 다 하게 되면은 운영이 사실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불을 하겠다 말겠다라고 입장을 내놓는 곳은 없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 택시, 또 지하철까지 마찬가지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면 버스 기사분이나 택시 기사분이 승차 제한 또는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승차 거부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 한시적으로라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한해서는 탑승 제한을 좀 허용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당국이나 지자체가 근데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거나 미착용했으니까 적발해서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제 관련법이 강화돼서 내려진 첫 판결이고요.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27살 김모 씨 얘기인데요. 그 기사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지난달 14일에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에는 2번 했어요. 이제 이 이탈을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에 가서도 이제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요.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이게 법정 현행법상 최고형인데 의정부 지법에서는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를 했고 재판부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병행 기간이 길다.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 씨 이분의 어머니는 또 판결 직후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형이 좀 과한 것 같다.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하면은 이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이게 물론 이제 국민법감정에 검찰이 1년 구형했는데 4월 받았으면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법 체계에서 이렇게 실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실형을 내렸다는 거는 아무래도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는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입국했던 60대 남성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 사람도 구속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의정부 방금 그 4월형 받은 27살 이 남성분은 두 번째 구속 케이스고요. 첫 구속이 이제 서울 송파구에서 나와서 기억들 하실 텐데요. 예. 미국에서 들어왔던 68세 남성 A씨였고 이분이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틀간 뭐 사우나도 가고 음식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됐었죠. 이분은 이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했고 다음 달 16일에 선고 예.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예. 과연 이제 뭐 어떻게 좀 선고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 또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고 이제 소비로 이어져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둔화됐고 카드 매출이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본 목적 중에 하나였던 소비 진작의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예. 설명인데요. 뭐 이렇게 기사에서 봤다면서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뭐 소고기 국거리를 싸는 데 쓰였고 뭐 이렇게 벼르고 벼르다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라는 보도를 봤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 매셨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닿아 뭉클하기로 했다. 그래서 뭐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뭐 대통령 언급한 건 수치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이야기 그렇죠. 대통령 말처럼 지금 카드 사용은 벌써 작년 그 사용액을 이미 넘어선 거고.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예, 같아요. 현금 사용은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조금 나아지겠죠. 예, 분명히 또 영세 사용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준 건 사실이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등교 계약과 관련 이야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학교 생활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의미부여를 했냐면은 오랫동안 미루다가 이제 시행되는 등교 계약. 사실 이게 논란도 있잖아요. 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게 등교 계약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생활 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학생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 시설 출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는데요. 결국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다 틀어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가고 이겨내는 모습을 좀 기대하는 그런 예. 발언을 했습니다. 자, 긴급 재난지원금 뿌려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효과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차제의 이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어쨌든 긴급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불러일으켜서 좋은 효과를 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애초에도 처음에 이제 이 긴급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부터 있었는데 잠깐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이 효과가 뭐 이제 5월, 6월, 7월 다 가다 보면은 다시 이제 분명히 수면 위로 올라올 거로 보입니다. 예. 뭐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치더라도 네. 이 긴급 재난지원금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3차 추경, 4차 추경 이런 말이겠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쪽이 생각보다 나아지지 않을 상황이 경우. 나아지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 번 전 국민에게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애초에 전 국민 지급하는 것 같고 참 국민적으로 이게 그렇죠. 사회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됐었잖아요. 예, 기재부에서도 반대했고 야당에서도 반대했고 예. 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냐 또 이런 얘기 나올 거니까 맞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살펴보죠.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했네요. 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1시간 20분가량 첫 공식 회동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두 사람은 21대 국회를 국회법에 정한 법정 기한에 맞춰 열자라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는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기사로도 많이 나왔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이 예결위랑 법사위,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랑 법제사법위원회 이 두 가지 일부 위원장 배분입니다. 사실 이게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이 통상은 야당 몫으로 이제 분류가 좀 되었는데 예. 민주당은 이번에는 그 두 개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여당이 압도적인 슈퍼 여당이 되는 의석 구조를 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두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고요. 반대로 통합당에서는 무슨 얘기냐? 견제 기능을 위해서 법사위 예결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통합당 내부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이건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읽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사위 하면 약간 상원 같은 개념처럼 그렇죠. 이렇게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옳은 일은 아니죠. 옳은 예. 일은 아닌데 그래서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 하여튼 법사위원장은 통합당에 가져와야 된다.
라고 이제 기류가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원구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법정 기한 아마 넘길 것처럼 보이고요. 예.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선 출마를 천명을 했는데 예. 지금 대위를 수락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 후보로 나왔던 사람의 시효는 끝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은 근데 지난 대선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전 이제 홍준표 이제 당선인이지만 를 겨냥한 거로 생각이 됐지만 사실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당사자고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천명을 했습니다.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오늘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팬클럽이죠. 유심초 카페에다가 영상 메시지를 올려서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내년 대선 후보 경선과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정치적 도전이다. 반드시 보수 단일 후보가 돼서 본선에 진출해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PR을 했죠. 경제 전문가이자 자기는 정치인이자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로 이제 좀 PR을 했냐면 코로나19가 위기고 이게 끝나더라도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쳐올 건데 이 시대가 어찌 보면 경제 전문가인 자기한테 숙명 같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켜보면 되는 문제니까요. 예. 오늘 그럼 기자 언박싱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헤럴드경제의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 또 세계 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면서 국내 경제 상황에 경고음을 올렸습니다. 돈을 써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적극 쓰자는 건데요. 하지만 나라 돈 더 쓰자는 것에 대한 재정 건전성, 재정 확보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LG경제연구원 조용무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문 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 각오를 강조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전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으니까요. 예. 사실상 지금 우리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가 코로나와 전쟁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밝히신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지금이 그만큼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은 미국도 엄청난 돈을 풀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유럽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영어로는 경제적 셧다운 또는 락다운을 시행을 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출, 외식, 여행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연관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매출 감소 또는 이익 감소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기업이나 산업이 지나치게 망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정부가 돈을 쓰면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은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요? 그 효과를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아직 받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받으신 분들도 다 쓰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아직 통계 수치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자영업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늘었다라고 하는 뉴스는 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만은 또 이게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들 쪽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아무래도 이러한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소비 또는 돈을 쓰는 것을 늘릴 수 있는 쪽은 동네에서 직접 접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실 가능성이 높고요.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기업이 이러한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예. 광범위한 업종, 광범위한 기업에서 매출이 끊기고 이익이 줄거나 고용을 줄여야 되는 위기를 맞고 있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에 대응을 해서 이미 정부에서도 채권 시장 안정펀드, 증시 안정기금, 그리고 프라이머리 CBO라던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에게 돈을 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우리나라 같은 수출 의존 국가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미래상을 대비했을 때. 그리고 코로나19가 계속 행행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올해 1분기에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1.4%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외출 외식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된 경로가 사실은 내수, 민간 소비 위축이었고요. 예.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적인 셧다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수출에 악영향이 나타나기 전이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2분기 이후에는 우리 경제가 1분기보다도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민간 소비뿐만이 아니라 수출 그리고 해외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조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2분기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7만 명 넘게 줄어들었고요. 예. 그리고 4월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3%나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앞으로의 상황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미국에서도 엄청난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실업률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를 찍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시 재정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뭐 곧 3차 추경을 할 것이다. 근데 3차 추경도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추경을 또 하게 되면 세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 추경은 규모가 11조 7천억 원이었고요. 예. 두 번째 추경은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아서 12조 2천억 원이었는데 예.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세 번째 추경을 하게 되면 적으면 30조 원대, 어허. 많으면은 최대 50조 원까지도 추경이 나오지 예. 않을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올해 세 차례 이루어지는 추경을 통해서 원래 잡혀있던 정부 예산 지출뿐만이 아니라 60조 원을 넘는 돈이 재정 지출을 통해서 더 쓰이게 되는 셈입니다. 예. 이러한 것은 사실은 사상 유례 없는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30조, 40조 만일 추경을 하게 되면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조 원대, 20조 원대 이러한 정부 재정 지출의 규모도 중요로 하지만 예.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가. 결국은 추경의 국회 통과라던가 정부의 준비 속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쪽에 어느 만큼이나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고요. 결국은 정부가 어느 만큼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가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거쳐야 될 텐데 뭐 야당은 반대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재정 건전성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고요. 우리는 부채 비율 얘기도 합니다만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을까요? 3차 추경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가 우리 경제 규모를 이야기하는 GDP,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나 예.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비율이 40%를 넘지 않았는데요. 예. 지금 앞서 이미 시행한 두 번째의 추경만으로도 이 비율이 40% 초반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 규모인 GDP와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더욱 어려워져서 예. 경상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한마디로 올해 실제 우리 경제가 달성하는 GDP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예. 이 비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3차 추경을 통해서 30조 원대 또는 40조 원대 추경을 실시하게 되면 아마 이 비율은 40%대 중후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거나 이 비율에 주목하는 시각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정부에서는 외국과 비교할 땐 아직도 우리가 그 부채 비율이 낮은 거 아니냐. 뭐 미국은 100% 넘고 일본은 200%가 넘고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거의 제일 낮은 쪽이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것은 사실은 이 비율만 가지고 어느 나라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예. 우리나라가 이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은 말씀하신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젊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복지 구조가 잘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면은 이 비율이 이미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아 있고 특히 통일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이벤트가 남아 있음을 감안하고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는 40% 넘으면 안 된다 이 비율을 뭐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또 그 금리 문제인데요. 이번 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그 미국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0%대로 기습 금리를 인하했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의 금리도 많이 낮습니다만 또 낮출까요? 이미 저희 정책 금리 수준은 0.75% 수준으로 0%대로 왔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더 낮추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매우 낮은 금리 또는 제로 금리까지도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러한 우리나라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원분들이 상당수 바뀌셨는데 바뀌신 분들의 성향이라던가 또는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발언을 감안을 하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금리까지 많이 남지 않았고 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가 않고 또 미국이나 유로존처럼 자기 나라 통화가 국제 통화이거나 기축 통화인 나라들과는 상당히 다른 경제 환경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의 문제다. 어느 시기 하는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옵니다.